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조금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잠깐 저번 시간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가가 뭐냐? 이것만 했어요. 원가가 뭐냐? 자, 원가가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돈, 이거예요.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 이게 원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학년 때는 제품이 아니고 상품이었죠. 상품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와서 팔기만 하는 상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2학년 때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원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돈을 원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회계원리에서 목적이 이러한 유용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런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요 부분과 매출원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 요 부분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달라질 게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원가 회계도 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거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 상기업이 아니고 제조기업에, 그런 거예요. 결국 만드는 기업, 제조기업은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상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형태는 똑같아요.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원가 회계를 배워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돼요. 결국 규칙에 따라서 잘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고, 원가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만 보기 때문에 경영자 아니면 내부의 종업원,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주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특정 보고서 위주로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했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원가를 한번 분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원가만 얘기했는데, 그럼 원가 얘기 그래도 정의를 우리가 한번 적어놓고 가볼까요? 오늘 날짜 적고, 원가 회계를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원가랑 원가 회계 거의 비슷한 건데요. 똑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빵가게가 있다 라고 해봅시다. 빵가게. 예를 들어서 빵가게가 있어요. 빵가게에서 빵가게는 팥빵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팥빵? 빵가게에서 팥빵은 만들려면 뭐가 들어갈까요? 그치? 기본적으로 밀가루라는 재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에 대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불 켜고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세도 들어가고, 전기요금, 그 다음에 뭐 기타 수도요금 이런 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게 들어갈 수 있겠죠. 팥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고 기타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런 가지고 이제 팥빵을 만들면, 이 팥빵 하나가 이러한 돈들이 들어갔고, 그런 돈들이 들어가서 결국 원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만드는 기업, 빵을 만드는 제조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치? 이게 원가액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다시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제품 생산에, 그죠? 제품 생산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빵이 되겠죠. 빵. 제품 생산에 소비되는 만드는 원가 정보를 정보라고 할게요. 원가 정보를 파악해서, 그치? 제조 기업에 뭐를 만드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어떤 분야다, 회계의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관리회계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가면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경영 의사결정,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헤쳐나갈 건지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직원들
경영자의 성과. 너 얼만큼 성과 냈니? 내가 빵을 300원 주고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너는 200원에 만들었니? 그러면 잘했네. 싸게 만들었으니까. 그죠? 아니면 이번에는 500원에 만들었어. 그럼 못했네. 300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500원까지 들었으니까.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해지면 이제 이게 바로 관리 회계가 되는 거예요. 관리 회계가.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요 위에 원가만 파악하는 부분이 원가 회계고, 이런 의사 결정이나 회사의 경영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부분이 관리 회계예요. 관리 회계.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책에 나오는 원가 관리회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하면 이게 바로 원가 관리회계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운용사 1급이나 전산회계 1급 정도의 수준에서의 원가 회계를 배우기 때문에 관리회계 부분은 배우지 않을 거예요. 관리회계 부분. 그래서 관리회계 부분은 기업의 결정이나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빵을 얼마에 만들 수 있냐, 요것만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니까 요것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요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진하게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가 있어요. 원가를 한번 분류해 볼게요.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쉬운데 이해를 못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의 얼굴은 아직 못 봤지만 선생님 성함은 알죠? 박정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박정규가 나이가 늙었을 것 같아요? 젊을 것 같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추측만 해보세요. 박정규의 나이는 늙었을까? 젊었을까? 아니면 또 박정규는 성격이 어떨까? 싸나울까? 아니면 자상할까? 자상함? 아니면 상남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박정규는 이런 사람일까? 이렇게. 아니면 박정규는 늙었을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박정규를 나이로도 평가할 수 있고 성격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박정규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박정규라는 사람을 나이로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 성격으로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다르게도 한번 분류해 볼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외모로 볼까요? 외모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잘생김? 보면 실망할 거니까 그냥 못생김으로 할게요. 못생김? 둘 중에 뭐 이렇게 외모로도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또 박정규를 뭘로 또 평가해 볼 수 있을까? 나눠볼 수 있을까? 나이? 성격? 했고, 외모? 그 다음에 했고, 재산? 해볼까요? 돈을 잘 번다. 능력이 있다. 그죠? 아니면 돈 못 번다. 그냥 거지다. 산거지다. 라는 거죠. 능력 없음. 이렇게 박정규라는 사람을 나이로도 분류해 볼 수 있고 성격으로도 분류해 볼 수 있잖아요. 외모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 재산으로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가도
원가도 이 가운데 원가를 두고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류해 볼 수 있다. 자, 그거를 그냥 표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원가를 이렇게 분류해 보는데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죠. 한 6개 정도만 하고 이렇게 만들면 자, 한번 분류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가가 있다. 원가가 있는데 원가가 어떻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로 발생하냐 아니면 노동력 사람들의 월급 주는 거 있죠? 노무비로 발생하냐 아니면 그 이외에 기타 경비로 발생하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빵을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갔다. 그 1,000원이 원가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1,000원이 어떻게 발생했냐. 재료비로 300원. 빵 하나 만들려면 사람의 노동력이 예를 들어서 뭐 500원.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이런 게 또 500원. 이렇게 해서 총 1,000원이 들어갔다. 어떻게 발생했냐. 아, 재료로 300원 발생했어요. 사람들 월급을 뭐 200원 줬어요. 발생.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로 또 그렇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총 1,000원이에요. 이렇게 발생 형태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이 되겠고 이렇게 좀 원가를 분류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적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추적 가능성 뭐냐면 빵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빵 만드는데 밀가루는 얼만큼 들어가는지가 딱 알 수 있겠잖아요. 그죠? 빵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밀가루 뭐 한 문급. 그죠? 그러면 10개를 만들려면 10개의 문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빵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 즉 밀가루는 빵 만드는데 어떤 영향이냐. 직접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직접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비. 근데 빵가게 파리바게트나 뭐 뚜레쥬르 이런 데서는 불을 켜고도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다른 빵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팥빵을 만드는데 밀가루밖에 안 들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빵 있으면 그 다른 빵 만들 때도 다른 재료가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전기요금 이런 거는 다 불 켜고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접비라고 불러요. 간접비.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밀가루 같은 것은 직접비가 되고 빵을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간접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기요금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간접비지만 전기요금을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봐라 라고 하면 제조 경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박정규를 외모에 따라 분류해봐라 하면 잘생김이 되겠고 박정규를 나이에 따라 분류해봐라 하면 젊은 사람이 되겠고 실제로 그래요. 자, 아무튼 이랬다는 거예요. 즉 원가 1,000원을 밀가루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해봐라 그러면 직접비인 거예요. 밀가루의 원가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밀가루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해봐라 라고 하면 재료비지. 왜 그런지 알겠죠? 재료니까 그게.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나가볼게요. 원가 행태라는 게 있어요. 원가 행태. 위에는 형태였죠? 여기는 행태야. 행한 움직인다. 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생산을 많이 해요. 빵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200개 만들고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면 밀가루는 많이 들겠죠. 그죠? 생산을 적게 하면 밀가루는 적게 들고 이렇게 밀가루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변동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10개 만들면 10개 만들려면 밀가루가 10개어치 필요하고 만약에 100개 만들면 밀가루가 100개어치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생산 형태, 조업도의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태에 따라서 밀가루는 변동비라고도 부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 원리 때 감가상각비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공장 건물이 1년 동안의 가치 감소분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런 거는 1년 동안 우리가 공장을 빌려서 빵을 만든다고 치면 그 공장에서 1년 동안 1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어차피 공장의 공장 대여료나 감가상각비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어차피 나가는 돈은 똑같으니까 1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자, 그런 것을 고정비라고 불러요. 다시, 내가 파리바게트를 만들었습니다. 파리바게트 장사합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샀어요. 그 밀가루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해봐라 라고 하면은 변동비인 거예요. 왜? 원가 행태라는 것은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생산량에 따라서 어떠냐 저떠냐를 따지는 거야. 생산량이 많을 때 많이 들어가면 변동비예요. 생산량이 적을 때 적게 들어가면 변동비야. 그런데 생산량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들어가면 고정비인 거예요. 고정비. 우리 가게를 빌리면, 건물을 빌리면 내야 되는 임차료 알죠? 임차료. 그죠? 한 달에 들어가는 임차료. 그거는 그 가게가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무조건 똑같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 돈은 고정비라는 거예요. 고정비. 고정비. 다시 보면 밀가루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비, 원가 형태에 따라서는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제2조경비가 되는 거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간접비가 되는 거고,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전기세는 뭘까요? 고정비예요? 아니죠. 전기요금은 쓴 만큼 나오잖아. 그거는 변동비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조활동 여부. 제조활동이라는 것은 제조, 만든다. 그러면 만들 때 들어간 돈은 제조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조 원가라고 부르면 되고, 만들 때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비제조 원가라고 부르면 됩니다. 요 용어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라는 거 있어요. 경제적 효익. 뭐 돈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 여부.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여기에 따라서 소멸이 돼버리면 소멸 원가. 그 다음에 소멸이 되지 않으면 미소멸 원가. 이렇게 부릅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크게 요 두 개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 사왔잖아요. 밀가루 사와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사왔지. 그런데 그게 빵 만들 때 빵이 만들 때 소멸 없어졌잖아요. 근데 밀가루가 없어지고 빵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산으로. 다시 재료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재고 자산이에요. 저번에 했던 거 봐볼까요? 여기 있네. 재료가 들어오면 재고 자산이에요. 그쵸? 이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빵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재료, 원재료는 소멸되고 요게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자산으로. 요게 없어져서 요게 되는 거예요. 원가라는 개념이. 자, 돌아와서 그래서 소멸과 미소멸 요 부분 한번 용어 정리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용어 정리 정도. 크게 많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요거는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멸되면 소멸원가, 소멸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아있으면 미소멸원가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가를 한번 분류해 봤어요. 쌤이 말했던 이 부분 있죠? 이 분류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분류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나오면 요거 가지고 이제 칠판에다가 쌤이 막 그림 그리면서 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종류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말이 표현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요거 있잖아요, 선생님. 박정규를 요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요렇게 나눌 수 있듯이 원가를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0원이라는 원가는 똑같아요. 1,000원이라는 원가는 똑같은데 밀가루의 원가가 300원이면 밀가루는 재료 비면서, 직접 비면서, 변동 비면서, 제조 비유지. 왜? 만들 때 들어간 돈이니까. 그쵸? 그리고 밀가루는 소멸되지. 그잖아요. 재료로 없어지잖아요. 자, 재료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품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노트 정리 좀 해주시면 돼요. 오늘 조금만 할 겁니다. 요 1, 요 2 앞에 날짜 적고요. 요 부분 해주시고, 요 부분은 책에서 선생님이 오시면 쭉 밑줄을 그어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밤낮이 바뀌지 말고 자기 컨트롤 잘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2학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